맹인소녀와 사암 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구편 오행침의 비밀. 혜연이 대학 4학년에 올라가면서 사암은 그녀에게 새로운 단계의 수련을 시작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기초 중의 기초였고 이제 진짜 사암 침술의 핵심을 전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혜연아, 이제 내게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비전을 가르쳐 주겠다. 사암은 혜연을 서재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오래된 서책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암 오행침법의 원전이야. 그가 꺼낸 것은 낡은 한문으로 쓰인 필사본이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언제 쓰인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책이었다. 이 침법은 조선 후기의 사암도인이 창안한 것으로 기존의 침술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야. 오행의 원리와 육갑의 변화를 이용해서 60개의 혈자리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지. 혜연은 사암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배운 전통 침술은 전신의 수백 개의 혈자리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은 팔꿈치와 무릎 아래의 혈자리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혈자리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간에 병이 있다면 간은 목에 속하니까 목을 생하는 수의 기운을 보강하거나 목을 극하는 금의 기운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거지. 그는 혜연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행도를 말로 설명했다. 목화 토금 수가 순환하는 상생의 고리와 목, 토수화 금으로 이어지는 상극의 관계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혜연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핵심은 육갑의 변화를 아는 것이야. 육갑이란 갑자로 시작되는 60간지의 순환을 의미했다. 사암침법은 환자가 태어난 해, 월, 일, 시의 간지와 치료하는 당일의 간지를 모두 계산해서 최적의 혈자리 조합을 찾아내는 복잡한 체계였다. 이건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네가 이것을 완전히 익히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게 될 거야. 혜연은 매일 밤 사암침법의 원리를 공부했다. 대학에서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집에서는 전통의학의 정수를 익혔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정화는 혜연의 열정적인 공부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혜연을 좋아해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점차 친구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혜연 씨, 저도 친구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경영학과잖아요. 전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혜연 씨를 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정환의 진심 어린 결심에 혜연은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자신 때문에 정환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한의학은 정말 어려워요. 이미 결정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정환은 그 학기를 마치고 경영학과를 자퇴한 뒤 다음 해에 한의과 대학에 재입학했다.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혜연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 한편 혜연의 사암침법 수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암이 실제 환자를 데려와서 혜연에게 직접 치료해보라고 했다. 이분은 10년째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 50대 남성 환자는 지친 표정이었다. 매일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혜연은 먼저 환자의 맥을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깊이 생각한 결과 환자의 체질이 소음인이고 현재 신수가 부족해서 간화가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신수보감법을 써야겠어요. 혜연은 태계, 복류, 태충, 행간 4개의 혈자리를 선택했다. 모두 발목 근처의 혈자리들이었다. 침을 놓기 시작하자 환자는 곧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뭔가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30분 후 침을 빼자 가만히 앉아있던 환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없던 두통이 정말 사라졌어요. 사암도 만족스러워했다.
혜연이 사암침법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혜연아, 이제 너는 진짜 사암침의 후계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사암은 혜연에게 경고했다. 절대 이 침법을 함부로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잘못 사용하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혜연의 실력은 계속 늘어갔다. 특히 해부학과 생리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사암침법을 공부하면서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덕분이었다. 어느 날 병리학 시간에 교수가 특이한 케이스를 소개했다. 이 환자는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인데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혜연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환자분의 생활 패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은 기질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니까 기능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허로라고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4학년 학생이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이었습니다. 혜연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다른 대학 교수들도 혜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암이 혜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혜연아, 내가 아는 중국의 교수로부터 내년에 중국 북경의 청와대학 중의대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중국에서요? 네가 개발한 진단법과 사암침법에 대해 중국 의료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혜연은 고민에 빠졌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선생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 물론이지. 네가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혜연의 국제적 데뷔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20세의 시각장애인 한의학도가 중국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정환도 혜연의 중국행을 지지했다. 혜연 씨의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실력을 늘려서 혜연 씨를 도울 수 있게 되고 싶어요. 혜연은 감사했다.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20세 혜연은 이제 단순한 의대생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사암침법의 전수자이자 심의의 길을 걷는 진정한 의사로.